머리가 쪼개질 듯한 고통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임성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방바닥이 아니라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인 줄로만 착각하고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는데 사지가 제멋대로 꼬이고 위장에서는 신물이 울컥 치밀어 올라와 도저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와중에도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어제 마신 싸구려 탁주의 신내가 아니라 마치 짐승의 누린내와 오래된 피비린내가 뒤섞인 듯한 기이한 악취였기에 성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헛구역질을 해대면서도 손을 더듬어 주변을 살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익숙한 팻마루의 나무결이 아니라 거칠고 뻣뻣한 지푸라기였는데 실눈을 뜨고 내려다본 그곳에는 붉은 실로 촘촘히 엮어 만든 기괴한 멍석 한 장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뿜으며 깔려 있었다. 성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메마른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고 심장은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어젯밤의 그 끔찍하고도 몽롱했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에 성호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낡은 호롱불 아래서 시름을 달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불쑥 들어온 푸른 얼굴의 사내가 자신을 도깨비라 칭하며 술동무를 자청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본다고 여겼다. 이복에 선비 양반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처량하여 내 지나가다 들렀네. 이 비오는 밤에 청승맞게 혼자 마시는 술이 무슨 맛이 있겠는가 하며 낄낄거리는 사내의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그가 내뿜는 숨결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성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선비의 체면을 지키고자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건넸고 도깨비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좋다. 참으로 맛이 좋다. 내 오늘 기분이 좋으니 자네와 내기를 하나 하지. 내가 이기면 자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갈 것이요. 자네가 이기면 천하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보물을 주겠네. 라고 제안하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도깨비의 홀림 탓인지 성호는 그 제안을 덜컥 수락하고 말았고 밤새도록 이어진 술대작 끝에 정신을 잃기 직전 도깨비가 던져주고 간 것이 바로 이 붉은 멍석이었음을 성호는 깨질 듯한 두통 속에서 간신히 기억해냈다. 성호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붉은 멍석 위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기이하게도 멍석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몸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뱃속에서는 며칠을 굶은 듯한 극심한 허기가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젯밤 그토록 술을 퍼마셨건만 어찌 이리도 배가 고프단 말인가.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구나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멍석 위에서 피어오르던 붉은 연기가 순식간에 뭉치더니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한 그릇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진 소반이 떡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성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한 현실이었고 코를 자극하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얼큰한 국물의 향기는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홀린 듯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는데 그 맛은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깊고 진하여 혀끝에서 감동이 밀려올 지경이었고 씹히는 우거지의 식감과 부드러운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렸다.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 치우는 동안 성호는 잠시나마 가난과 배고픔의 서름을 잊을 수 있었으나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한 섬뜩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서책의 한 페이지가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성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찾아온 위화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구나. 내가 방금 전까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그는 이 말을 짚으며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으나 머릿속은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을 뿐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는 무심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경대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여인의 머리빗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성호는 그것이 누구의 물건인지 왜 자신의 방에 있는지 전혀 기억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불안감이 엄습한 성호는 멍석 위에서 물러나 웬마루 기둥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배는 불렀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빚은 분명 소중한 사람의 물건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빚을 손에 쥐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짜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의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그때 문득 어젯밤 도깨비가 남긴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배를 채우려면 머리를 비워야 할 게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성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붉은 멍석을 노려보았다. 저 흉물스러운 멍석이 자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대가로 소중한 기억을 하나씩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뱃속을 채운 음식의 포만감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잊어버린 기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상실의 고통을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웠기에 성호는 혼란에 빠졌다. 성호는 시험 삼아 멍석 위에 다시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시원한 식혜한 사발이 먹고 싶구나 라고 중얼거렸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한 그릇이 나타났다. 그는 망설임 끝에 식혜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는 자신이 과거의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통곡했던 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슬픔과 좌절, 그리고 다시 도전하겠다던 결의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고 남은 것은 오직 내가 과거를 보았던가 하는 희미한 의문뿐이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고 성호는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기분 속에서 식혜 그릇을 비웠다. 하지만 그가 비워낸 것은 단순한 식혜 그릇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경험과 감정의 조각들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성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집 노파가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성호 선비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밤새도록 웬 짐승 우는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거리기에 걱정이 되어 와봤소. 성호는 노파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움에 달려나가려 했으나 순간 멈칫하며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노파의 얼굴은 분명 익숙한데 그녀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 뿐 혀끝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할멈 별일 아닙니다. 그저 쥐가 좀 설쳐서 라고 얼버무리는 성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노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색이 영 좋지 않구려 몸조리 잘하시게 라며 돌아섰다. 성호는 멀어지는 노파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기억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으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눈은 저절로 붉은 멍석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가난에 찌든 선비의 굶주림은 이성의 경고를 무시할 만큼 강력했던 것이다. 저녁이 되자 허기는 더욱 거세게 성호를 몰아세웠고 그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욕망에 이끌려 멍석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래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른다는 신선로가 먹고 싶구나. 그의 욕망은 점점 대담해졌고 멍석은 그 욕망에 충실히 반응하여 화려한 오색 고명과 갖은 재료가 어우러진 신선로를 피워 올렸다. 성호는 젓가락을 들면서 생각했다. 기억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가난하고 비참한 기억들 뿐인데 차라리 잊어버리고 배불리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공부를 시작했는지 선비로서의 지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신념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다. 맹자의 가르침도 공자의 도리도 그저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오직 눈앞의 고기 한 점과 혀끝의 쾌락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성호의 방 안에는 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그의 눈빛은 점점 흐리멍텅하게 변해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가끔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 밖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아내, 임성호라는 자가 있느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성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포졸들의 뒤에는 탐욕스럽게 생긴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그는 이 고을의 사또 변학도였다. 사또는 방 안 가득한 음식 냄새와 쌓여있는 고급 식기들을 보며 입맛을 다시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가난한 선비놈이 밤마다 사내 진미를 먹어 치운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네, 이놈이 많은 재물과 음식은 어디서 훔쳐온 것이냐. 사또의 호통에도 성호는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해낼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포졸들이 성호를 포박하려 달려들자 성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붉은 멍석을 밟고 넘어졌다. 그 순간 멍석이 붉은 빛을 강하게 내뿜으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자 사또와 포졸들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것은 무엇이냐? 요사스러운 기운이 감도는구나. 사또의 눈이 멍석에 고정되었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소유욕이 번득이기 시작했다. 성호는 직감적으로 멍석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그는 말로써 상황을 설명할 수도 논리적으로 변명할 수도 없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성호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사또는 손짓으로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그리고 저 기이한 멍석도 함께 거두어라. 내 친히 신문하여 이 조화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성호는 거칠게 끌려가면서도 멍석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멍석은 마치 주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관하로 끌려가는 동안 성호는 차가운 빗방울을 맞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내가 누구였더라? 아, 그래. 나는.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 따라붙어야 할 수식어들, 효자, 선비, 글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이미 국밥 한 그릇 식혜 한 사발 신설로 한 냄비와 맞바꾸어 사라진 뒤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관아의 옥사에 처박힌 성호는 축축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철창 밖에서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문이 시작될 것이라는 포졸들의 낄낄거림이 들려왔다. 과연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멍석의 저주에 갇혀 영원히 자신을 잃어버린 채 괴물이 되어버릴 것인가?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네, 이놈 주둥이를 열지 못할까? 그 많은 산의 진미가 대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질 않느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굵은 곤장이 엉덩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임성호는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형틀 위에서 짐승처럼 꿈틀거렸는데 살점이 터져나가고 붉은 피가 튀어올라 흙바닥을 적시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찢어진 북처럼 텅 비어 웅웅거릴 뿐 도무지 사또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관아의 마당에는 신문을 구경하러 나온 고을 백성들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빼곡했고 그들 너머로 보이는 툇마루 위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 부채질을 해대는 사또, 변학도의 기름진 얼굴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성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성호의 집에서 압수해온 붉은 멍석만을 탐욕스러운 눈길로 쓰다듬고 있었다. 사또나리 소생은 정말 모르옵니다. 그저 배가 고파 멍석 위에 앉았을 뿐인데 성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읍소했으나 변학도는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탁 접어 형틀을 가리켰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감히 관아를 능멸하려 들다니. 내 저놈의 입에서 바른 대로 불 때까지 뼈를 추려 놓으리라. 여봐라 매우 쳐라. 사령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다시금 곤장이 허공을 가르자 성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고통이 극에 달해 의식이 흐릿해지자 성호의 눈앞에는 며칠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 지옥 같은 형틀에 매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도깨비와 술을 마신 다음 날부터 성호는 멍석의 마력에 취해 매일 밤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정작 성호의 마음을 짓누르던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병석에 누워 계신 늙은 노모의 신음소리였기에 그는 기억을 잃을 각오를 하고 멍석에게 노모를 위한 보양식을 청했던 것이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이름 석자쯤 잊은들 대수겠는가. 비장한 마음으로 멍석 위에 앉아 천년 묵은 산삼을 넣은 삼계탕 한 그릇을 외쳤을 때 방 안 가득 퍼지던 그 그윽한 약초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의 형상은 실로 경이로웠다. 노모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귀한 음식을 받아 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성호의 뺨을 어루만지며 내 아들 이 귀한 것을 어찌 구했느냐.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효심을 느꼈어야 마땅했으나 정작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찬하니 불어닥치고 있었다.
그 순간 멍석의 대가는 잔인하고도 즉각적으로 찾아왔으니 노모가 숟가락을 드는 순간 성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기억이 백지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눈앞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저 쭈글쭈글한 노파가 누구인지, 왜 내 방에 있는지, 내가 왜 저 노인에게 이 귀한 음식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송두리째 잘려나간 성호는 멀뚱히 노모를 바라보며 누구? 시오라고 묻고 말았다. 그 한마디가 노모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노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짓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 형틀에 묶인 성호의 뇌리에 뒤늦게야 파편처럼 박혀 들어와 가슴을 후벼 팠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 남은 본능적인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성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폐륜인지 효도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오열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가 곤장을 맞으며 무의식 중에 내뱉은 그 단어는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했으나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변학도는 성호의 오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해온 붉은 멍석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입맛을 다셨다. 이방 내 놈도 보았느냐? 저 멍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저 선비놈이 며칠 새에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저 물건이 금은보화를 쏟아내거나 진수성찬을 만들어내는 화수분임이 틀림없다. 이방이 굽신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사옵니다, 사또나리. 동네 사람들 말로는 밤마다 저 집에서 궁중 악사들의 연주 소리가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하옵니다. 필시 도깨비의 물건이거나 신선의 보물일 터이니 사또나리께서 이를 취하시어 고을의 영광으로 삼으셔야 마땅하옵니다. 변학도는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을의 곡식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물건까지 손에 넣어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형틀에 늘어진 성호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성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젖히며 으르렁거렸다. 이놈, 네가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면 좋다. 허나 내 놈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내 집에 홀로 남은 병든 노파는 누가 돌볼 것이냐. 사또의 입에서 노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성호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번쩍 뜨였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시오. 성호가 피 끓는 목소리로 저항하자 변학도는 비열하게 웃으며 성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이 멍석의 사용법을 바른대로 고한다면 내 너와 네 어미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허나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내 어미는 굶어 죽을 것이고 너는 옥사에서 쥐새끼 밥이 될 것이다. 선택하거라.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악마의 협박이었으나 벼랑 끝에 몰린 성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성호 자신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멍석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었기에 그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말하겠소. 다만 제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멍석 위에 앉아서 그저 바라면. 성호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변학도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성호를 발로 걷어찼다. 에이, 쓸모없는 놈, 제 어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미치광이가 되었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저 멍석은 내 안방으로 옮겨라. 내 직접 저 신묘한 물건을 다루어 볼 테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축 늘어진 성호를 짐짝처럼 끌고 갔고 성호는 끌려가면서도 멀어져가는 붉은 멍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그 멍석만이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본능적인 직감 때문이었다. 멍석은 사또의 하인들 손에 들려 화려한 관아 안쪽으로 사라졌고 성호는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빛은 차단되었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만이 그를 반겼다. 어두운 감옥 안 성호는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신음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머릿속의 혼란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했으나 마치 물에 젖은 먹지처럼 모든 기억이 검게 번져 있었다. 그때 감옥 구석의 쥐구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성호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쥐는 기이하게도 사람처럼 뒷발로 일어서더니 성호를 빤히 쳐다보며 찍찍거리는 소리 대신 어젯밤 들었던 그 서늘한 목소리를 내뱉었다. 최씨, 꼬리말이 아니구먼 선비 양반. 내가 준 선물 때문에 관아 구경도 하고 팔자가 아주 늘어졌어. 그것은 분명 도깨비의 목소리였다. 성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쥐는 수염을 떨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네가 기억을 다 잃고 껍데기만 남느냐, 아니면 저 탐욕스런 삿도놈을 골탕 먹이고 기억을 되찾느냐. 판은 이제 막 커졌을 뿐이라네. 쥐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고 성호는 그 섬뜩한 빛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끈을 보았다. 관아의 안방, 변학도는 붉은 멍석을 화려한 비단이 불 위에 깔아놓고 그 앞에 정좌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을 물리고 홀로 남은 그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멍석을 어루만졌다. 자,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천하의 진미가 나온다라.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금은보화가 가득 든 상자를 내어넣어라. 그러나 멍석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변학도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외쳤다.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을 대령하라. 여전히 멍석은 잠잠했다. 변학도는 당황하여 멍석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런 젠장, 그 미치광이 선비놈이 거짓을 고했나? 아니면 무슨 주문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는 밤새도록 멍석 위에서 구르고 뛰고 고함을 질렀으나 붉은 멍석은 그저 차갑게 식어 있을 뿐이었다. 약이 바짝 오른 변학도는 날이 밝는 대로 성호를 다시 끌어내어 이번에는 주리를 틀어서라도 비밀을 알아내리라 다짐하며 씩씩거렸다. 감옥 안의 성호는 도깨비가 빙의된 쥐와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자네가 기억을 잃은 것은 멍석의 대가지만 멍석의 주인은 여전히 자네야. 탐욕의 눈먼 자가 함부로 멍석을 탐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줄 기회가 온 거지. 쥐가 속삭였다. 성호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주인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쥐는 낄낄거리며 성호의 귓가에 다가와 은밀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다. 멍석은 마음을 먹는 거야. 자네가 욕망을 버리고 진심을 담으면 멍석은 자네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하지만 사또처럼 욕심으로 가득 찬 놈이 앉으면 흐흐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게야. 자, 이제 선택은 자네 몫일세. 내일 아침 사또가 자네를 다시 부를 걸세. 그때 자네가 해야 할 말은 딱 하나야. 도깨비의 속삭임이 끝나자마자 쥐는 다시 평범한 짐승으로 돌아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성호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드는 옥방의 새벽은 지옥보다 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는데 임성호는 피딱지가 엉겨붙은 손가락으로 바닥의 흙먼지 위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나 비참하게도 그가 쓰려고 애쓰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였다. 성, 무엇이더라. 붓을 잡던 손은 이제 형틀의 고문으로 으스러져 덜덜 떨렸고 무엇보다 머릿속에 서재가 불타버린 듯 텅 비어버린 탓에 제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호인지 훈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햅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던 쥐 한 마리, 아니 도깨비의 현신은 그 꼴을 보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탄식처럼 들려왔다. 곡행 이름이란 것이 본디 남이 불러주기 위해 있는 것이거늘 제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니 이제 자네는 이승의 사람이 아니로구먼. 도깨비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지만 성호는 그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복의 선비 양반 내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게. 저 붉은 멍석은 말일세. 주인의 가장 소중한 과거를 태워 현재의 욕망을 피워 올리는 물건이야. 자네는 가난했으나 맑은 기억을 가졌기에 그 대가로 진수성찬을 얻었지. 허나 저 탐욕스러운 사또놈은 어떨 것 같나. 쥐가 앞발을 비비며 낄낄거리자 성호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변학도 그자는 평생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온 자였으니 그에게 과연 소중한 기억이나 따뜻한 추억 따위가
존재할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놈이 멍석을 쓰게 된다면. 성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도깨비는 쥐의 수염을 실룩거리며 섬뜩한 예언을 뱉어냈다. 태울 과거가 없는 자가 억지로 욕망을 부리면 멍석은 그자의 본성을 그대로 토해내게 되지. 뱃속에 들어찬 똥오줌과 시커먼 탐욕이 실체가 되어 튀어나올 게야. 자네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놈이 의심 없이 멍석 위에 올라타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네. 그때 육중한 옥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횃불을 든 옥졸들이 들이닥쳐 성호의 겨드랑이를 짐승 다루듯 낚아채 끌어내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눈이 멀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성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단 하나의 목표만큼은 선명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관아의 마당으로 끌려 나온 성호는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기름지고 번들거리는 변학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사또는 밤새 멍석과 씨름하느라 눈이 탈하고 성질이 잔뜩 독 올라있는 상태였다. 내 이놈 밤새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다니 멍석이 도무지 작동하지를 않는다. 내 놈이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냐 아니면 엉터리 물건을 바친 것이냐. 사또가 쥐고 있던 부채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마당에 모인 아전들과 포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성호는 형틀에 묶이는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아 최대한 비굴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이 옥방에 갇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멍석의 사용법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떠올랐사옵니다. 변학도의 귀가 솔깃해져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오호라, 이제야 이실직고할 마음이 생겼구나. 그래, 그 비법이 무엇이더냐. 뜸들이지 말고 당장 고하라. 성호는 짐짓 주저하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치 천기누설이라도 하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그 멍석은 본디 나눔을 좋아하는 도깨비의 물건이라 혼자서 몰래 즐기려 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이고 무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물건이옵니다. 이것은 도깨비의 조언을 바탕으로 성호가 즉석에서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나 과시욕이 강한 변학도의 심리를 꿰뚫는 치명적인 미끼였다. 변학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질렀다. 과연 그렇구나. 보물이라는 것이 본래 주인의 덕을 가리는 법이지. 내 그동안 이 귀한 것을 골방에 처박아 두고 혼자 쓰려 했으니 멍석이 내 그릇을 시험한 것이로다. 그는 성호의 거짓말을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논리로 멋대로 왜곡하여 받아들였고 즉시 얼굴에 화색이 돌며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여봐라, 당장 고을의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라. 내일 정오 관아 마당에서 전무후무한 대연회를 열 것이다. 고을의 양반과 유지는 물론이요,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라. 내 이 신묘한 멍석으로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고 내 덕을 만천하에 떨치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은 당황하면서도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고 관아는 순식간에 잔치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다. 성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사또 날이 하오면 소인의 목숨은. 변학도는 기분이 좋아져 성호를 내려다보며 선심 쓰듯 말했다. 네 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내리겠다. 허나 만약 내일 잔치에서 멍석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 놈은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줄 알아라. 여봐라, 이놈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내일 잔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라. 졸지의 죄인에서 귀빈대우를 받게 된 성호는 옥졸들의 부축을 받아 물러나면서 웬마루 한 구석에 놓인 붉은 멍석을 흘끗 바라보았다. 멍석은 마치 성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붉은 시로라기 하나가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며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일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예고하는 불길하고도 통쾌한 신호였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나 성호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기 그지없었고 임성호라는 이름은 이제 혀끝에서 맴도는 무의미한 소리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허공으로 흩어져 먼지가 되는 과정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되새기던 중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범아, 성호야. 그것은 노모의 목소리였다. 관아의 하인들이 잔치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성호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문 밖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서 있어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단어는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슬프게도 머릿속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웃으셨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내게 어떤 자장가를 불러주셨는지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성호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내일 잔치에서 사또를 파멸시키고 나면 설령 내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남은 생을 바쳐 어머니를 다시 알아가리라고. 잃어버린 과거 대신 새로운 현재를 쌓아 올리리라고.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노모의 구분 등을 향해 소리 없는 큰절을 올렸다. 밤이 깊어가고 관아의 마당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지고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혀졌으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옥방의 쥐가 말했던 본성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변학도는 안방에서 내일 입을 화려한 관복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멍석 위에 앉아 천하의 산의 진미를 쏟아낼 때 사람들이 보낼 경외의 눈빛을 상상하며 낄낄거렸다.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 멍석이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투영하여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괴물이 자신을 집어삼킬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윽고 날이 밝았다.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고을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공짜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멍석이 제단 위에 재물처럼 높이 깔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고을의 유지들이 비단 옷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았다. 성호는 포졸들의 감시 속에 단상 아래 한쪽에 섰다. 그의 눈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노모를 찾았으나 너무 많은 인파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드디어 변학도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등장하여 단상 위로 올라갔다. 내 너희를 가엾게 여겨 하늘이 내린 보물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 모두 내 덕을 칭송하고 마음껏 즐기거라. 사또의 일장연설이 끝나자 억지 섞인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변학도는 위풍당당하게 붉은 멍석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다. 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또가 숨을 고르고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허공을 향해 외쳤다. 자, 나와라. 천하제일의 맛. 금으로 만든 밥과 옥으로 만든 국을 대령하라. 사또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치자 붉은 멍석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적을 기다렸다. 성호의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다. 멍석의 붉은 빛이 점점 강렬해지더니 마침내 사또의 엉덩이 밑에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시궁창 썩은 내와 같은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놈의 그 추악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다. 도깨비와의 위험한 거래, 그리고 기억을 담보로 한 최후의 도박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금은보화가 쏟아진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변학도의 탐욕스러운 외침이 관아의 마당을 울리자 수백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붉은 멍석을 주시했는데 그 찰나의 정적은 곧이어 터져나온 경악과 공포의 비명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멍석 위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처럼 변하여 사또의 머리 위를 뒤덮었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그토록 갈망하던 금밥과 옥국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누런 구더기, 때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시커먼 오물이었다. 으악, 이것이 무엇이냐. 내 금은 어디 가고. 이런 흉물들이. 사또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으나 멍석은 마치 강력한 접착제라도 바른 듯 그의 엉덩이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오물들은 순식간에 사또의 화려한 관복을 더럽히고 기름진 얼굴을 뒤덮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삼켜왔던 더러운 욕망이 실체화된 역겨운 결정체였으니 구더기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사또의 살을 파고들려 꿈틀거렸고 썩은 물은 그의 입과 코로 흘러들어가 숨통을 조여왔다. 관아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구경하던 양반들은 체면도 잊은 채 뒷걸음질 치다 엉겨붙어 넘어졌고
백성들은 코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이고, 도깨비의 노여움이다. 하늘이 천벌을 내리셨다. 누군가의 외침이 신호탄이 되어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으나 오직 형틀 옆에 서 있던 임성호만이 그 광경을 차분하게, 아니, 서늘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성호의 눈에는 사또의 몸부림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였다. 기억을 태울 과거가 없는 자여, 내 놈의 현재가 타오르는 꼴을 보아라. 성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어젯밤 감옥에서 쥐가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참뜻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멍석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니 맑은 영혼을 가진 성호에게는 그 대가로 기억을 가져가고 음식을 내주었으나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가진 사또에게는 그 대가로 썩은 나는 본성을 토해내게 만든 것이었다. 살렬하게 아무도 없느냐? 이방 형방이 흉물들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변학도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돼지 멱다는 소리로 발악을 했으나 평소 그에게 아부하며 굽신거리던 아전들은 감히 멍석 근처에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먼발치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 멍석의 가장자리에서 붉은 실들이 뱀처럼 일어서더니 허공에서 기괴한 형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들이었다. 수십 수백 개의 앙상한 손들이 멍석에서 솟아올라 사또의 발목을 잡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그를 멍석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내 쌀을 내놓아라.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 억울하다 억울해. 귀곡성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은 사또가 그동안 억울하게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굶겨 죽인 백성들의 원혼이 깃든 환청이었으리라. 사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었으나 원혼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그의 화려한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성호를 감시하던 포졸들도 겁에 질려 창을 내던지고 도망쳐버렸기에 성호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똥물과 구더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또의 꼴은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고을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비굴해 보였다. 성호가 다가가자 멍석의 요동이 잠시 잦아들었고 변학도는 흐릿한 눈으로 성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이복의 성호 선비, 제발 나 좀 살려주게. 내 재산을 다 주겠네. 관직도 주겠네. 제발 이 저주를 멈춰주게. 성호는 더러운 오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의 코앞까지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서글픔과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사또 나리 재산도 관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삼켜버린 저 백성들의 피눈물은 대체 무엇으로 갚으려 했습니까? 성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변학도의 가슴을 때렸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변학도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멈칫했던 멍석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멍석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더니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사또를 집어삼킬 듯이 꿀렁거렸다. 으악! 안 돼, 안 돼. 사또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반쯤 멍석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때 관아의 대문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며 울려 퍼졌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아니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보낸 심판의 군대가 들이닥친 것이다.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아전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고 관아는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선 암행어사는 엉망진창이 된 단상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천하의 흉악한 탐관오리가 요괴의 밥이 되고 있었구나. 내 너를 국법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하늘의 법이 먼저 너를 심판하였도다. 암행어사의 출현에 기세가 꺾인 것인지 아니면 제 할 일을 다 마친 것인지 요동치던 붉은 멍석은 사또를 거칠게 바닥으로 뱉어내고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오물범벅이 되어 기절한 변학도는 짐짝처럼 나동그라졌고 멍석의 붉은 빛도 서서히 사그라들어 평범한 낡은 멍석으로 돌아갔다. 암행어사는 성호에게 다가와 정중히 물었다. 자네가 이 고을의 선비 임성호인가? 자네의 효심과 억울한 사연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내 오는 길에 자네 노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지. 어사또의 뒤에서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성호야, 내 새끼 성호야. 노모의 목소리가 들리자 성호의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그는 노모를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 같았다. 저 노인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은 알겠으나 어머니와의 추억, 그 애틋했던 감정의 고리들이 끊어져 있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어머니. 성호는 무릎을 꿇고 노모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의 감촉만이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노모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했구나. 기억을 잃었다지. 내 얼굴도 못 알아본다지. 그래도 괜찮다. 네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 내 아들 성호가 맞으니까. 노모의 따뜻한 눈물방울이 성호의 손등에 떨어지자 성호는 이유도 모를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기억은 없어도 혈육의 정은 본능처럼 남아 그를 흔들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명을 내려 변학도와 그 일당들을 모두 옥에 가두고 관할을 수습하게 했다. 이 멍석은 요물이니 태워 없애는 것이 마땅하나 자네의 잃어버린 기억이 걸려있다 하니 내 잠시 처분을 미루겠네. 허나 명심하게 요행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네. 밤이 되자 관아는 다시 고요해졌고 성호는 홀로 캔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은 붉은 멍석을 바라보았다. 모든 소동은 끝났고 아기는 벌을 받았으며 자신은 누명을 벗었으나 성호의 마음은 텅 빈 폐가처럼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이대로 끝인가? 내 기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그는 멍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멍석은 이제 아무런 빛도 온기도 내뿜지 않는 차가운 지푸라기 뭉치에 불과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때? 통쾌하지 않은가? 탐욕스러운 놈이 제 꾀에 넘어가 똥통에 구르는 꼴이라니. 100년 만에 구경하는 좋은 구경거리였네. 성호가 뒤를 돌아보자 갓을 삐딱하게 쓴 푸른 얼굴의 도깨비가 툇마루 난간에 걸터앉아 술병을 흔들고 있었다. 도깨비님. 성호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체념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약속대로 사또를 골탕 먹였습니다. 이제 제 기억을, 제 어머니와의 추억을 돌려주십시오. 도깨비는 낄낄거리며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돌려달라 허허 이 친구 보게. 거래는 거래지. 자네는 기억을 팔아 배를 채웠고 사또는 욕심을 팔아 파멸을 샀어. 이미 태워버린 장작을 다시 나무로 되돌릴 수 있던가. 도깨비의 매정한 말에 성호는 절망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껍데기로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를 보고도 남처럼 제 자신을 보고도 타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성호의 눈에서 절절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애도이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도깨비는 잠시 말없이 성호를 내려다보더니 술병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멍석을 가리켰다. 자네 아까 사또가 오물을 뒤집었을 때 무엇을 느꼈나? 통쾌함. 아니면 연민 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욕망의 끝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았기에.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지 않아서, 제 욕심이 저를 삼키지 않아서. 도깨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거야. 자네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의 심지는 잃지 않았어. 과거의 기억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가짐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지. 도깨비는 멍석의 귀퉁이를 잡고 휙 걷어 올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멍석 아래에 묻혀있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드러났다. 이 멍석은 본래 기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담아두는 그릇일세. 자네가 먹은 음식의 맛만큼 자네의 기억이 이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 자, 이제 선택은 자네 몫이야.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기억은 돌아오겠지만 멍석의 마법은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없을 걸세. 반대로 멍석을 가지면 평생 배불리 먹겠지만 기억은 영영이 항아리 속에 갇혀 있겠지. 도깨비의 제안은 잔인하고도 명쾌했다. 부귀영화냐 아니면 소박한 나 자신이냐. 성호는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서 왠지 모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의 온기였고 글을 읽을 때 느끼던 배움의 열기였으며 가난하지만 떳떳했던 선비 임성호의 체온이었다. 성호는 망설임 없이 항아리를 높이 치켜들었다.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신 숭늉 한 그릇의 맛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금의 수라상도 모래알 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껏 항아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챙그랑 맑고 청아한 파여름과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서 오색 찬란한 빛의 가루들이 쏟아져 나와 성호의 온몸을 감쌌다. 마치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 잃어버린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성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서당, 훈장님의 기침소리, 첫사랑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며칠 전 도깨비와 나누었던 술잔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항아리가 깨지며 쏟아져 나온 빛의 가루들이 성호의 정수리로 스며들자 마치 끊어진 필름이 다시 이어지듯 과거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쑥국 냄새,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던 차가운 감촉, 밤새워 글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어깨에 덮이던 어머니의 낡은 치마폭의 온기까지 잊고 있었던 사소한 추억 하나하나가 가슴속 빈방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눈물을 자아냈다. 아, 어머니. 성호는 뺀마루 기둥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환희의 눈물이자 욕망의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잠시나마 등한시했던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빛이 모두 스며들고 나자 군마루에 앉아있던 도깨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고 그 자리에는 붉은 기운이 싹 빠져버린 평범하고 낡은 멍석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조왕신께 기도를 올렸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다시는 헛된 욕심으로 제 영혼을 팔지 않겠나이다. 기도를 마친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투른 솜씨로 쌀을 씻고 미역국을 끓였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하면서도 성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잠시 후 노모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성호는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불효자 성호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노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아들 목소리가 맞구나. 눈빛이 맑아진 것을 보니 이제 다 나은 게로구나. 모자는 낡은 소반을 마주하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아침상을 받았다.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있는 밥상이었다. 사또 변학도는 옥에 갇혀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다. 성호의 기묘한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퍼져나갔는데 사람들은 성호를 도깨비 선비라 부르며 존경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성호는 암행어사가 내려준 포상금으로 무너져가던 담장을 고치고 작은 서당을 열었다. 글을 읽는 것은 출세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알고 마음을 닦기 위함이다. 성호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항상 이 말을 강조했다. 그의 서당에는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아이들도 모여들었고 성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밤이 찾아왔다. 성호는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홀로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득 옛 생각이 난 성호는 책을 덮고 군마루로 나갔다.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빗물이 낙수져 떨어지고 있었다. 성호는 부엌으로 가서 메밀묵 한 그릇과 막걸리 한 병을 챙겨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낡은 멍석이 깔려있던 지금은 깨끗하게 닦인 마루 한 구석에 조용히 술상을 차렸다. 이복에 비도 오는데 지나는 길이면 목이나 축이고 가시게. 허공을 향해 던진 혼잣말이었지만 성호의 목소리에는 다정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컹컹하는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들리더니 담장 너머에서 푸른 불꽃 하나가 훌쩍 넘어와 마당에 떨어졌다. 불꽃은 이내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니 익숙한 갓을 쓴 도깨비가 씩 웃으며 갯마루로 올라왔다. 허허 선비 양반 기억력이 아주 좋구먼. 내 이 맛을 못 잊어 또 왔지. 도깨비는 성호가 내어준 메밀묵을 허겁지겁 떠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래, 요즘은 어떤가? 심심하지는 않은가? 멍석이 없으니 배고프지는 않고. 도깨비의 짓궂은 질문에
성호는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채워주었다. 마음이 배부르니 배고픈 줄 모르겠더이다. 그리고 자네가 준 교훈 덕분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중하니 심심할 틈이 어디 있겠나. 성호의 대답에 도깨비는 술잔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재미없는 양반 같으니라고. 인간들이란 보통 똥통에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자네는 똥통 근처만 가고도 돌을 깨우쳤구먼. 도깨비는 툴툴거리면서도 내심 성호가 기특한 눈치였다. 둘은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깨비는 인간 세상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성호는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애를 이야기했다. 자네 그거 아나 기억이란 건 말일세.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힘이야. 자네가 어머니를 기억하기에 효도를 하는 것이고 배고픔을 기억하기에 남에게 베푸는 것 아니겠나. 도깨비가 취기 어린 목소리로 철학적인 말을 던지자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새벽닭이 울 무렵 도깨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네. 내 답례로 선물을 하나 주고 가지.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니 걱정 말게. 도깨비는 품속에서 작은 씨앗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심어보게. 자네 마음처럼 아주 맑고 향기로운 꽃이 필 걸세. 말을 마친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성호는 그 자리에 남은 씨앗 주머니를 소중히 집어들었다. 날이 밝자 성호는 서당마당 한편에 씨앗을 심었다. 며칠 뒤 싹이 트고 자라나더니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하얀 꽃들이 만발했다. 그 꽃에서는 은은한 묵향이 퍼져나와 서당 전체를 감쌌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성호꽃이라 불렀고 성호의 서당은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성호는 늙은 노모를 마지막까지 정성껏 봉양했고 노모가 편안히 눈을 감으신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는 가끔 아이들에게 붉은 멍석과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로 멍석에서 고기가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성호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고기보다 더 귀한 것이 나왔단다. 바로 나를 잃지 않는 마음이지. 성호가 붓을 들어 화선지에 무용무효이라는 두 글자를 써내려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먹물은 붉은 멍석의 유혹보다 더 짙고 깊은 향기를 내뿜으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조용히 웅변하고 있었다.